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는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크라이시스죠.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나 저러나 할 것 없이 내년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90% 이상이 스타트 라인에 서지를 못합니다. 아예 재테크를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혼쭐이들의 10계명이 뭐냐, 제가 일부 좀 수정을 했거든요. 24년 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버전으로 만든 슬소생 10계명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2024년도에는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를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알아보시고 뭐 사진 찍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요즘 뭐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도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뭐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시는데 저분들이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돈줄남은 사실 얼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로 이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명선언서라고. 자, 제가 돈줄남을 하면서 만든 건데 경제 무개념의 플렉스 소비 문화에 맞서 싸우면서 항상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혼쭐이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과 에너지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 이게 이제 제 사명선언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아는 척을 해주시면서 잘 보고 있다, 잘 보겠다 이러면 상당히 미래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내년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이 더 중앙 플러스가 보도한 자료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는데 정말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정말 경착륙을 하는 거냐 연착륙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보니까 내년도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2분기 이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생기면은 이걸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상무부가 내년 1분기, 2분기를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2분기를 지나자마자는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는 걸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맞냐? 아니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처럼 연착륙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든 아니면 이게 그냥 잠깐 기술적 침체로 잠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든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돈줄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미국에 온다?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크라이시스죠.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많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기술적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반짝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가는 거라면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는 낮아지지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안 좋아서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가 잠깐 안 좋고 계속 경기가 완만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내년에도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로 간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할 것 없이 내년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90% 이상이 스타트 라인에 서지를 못합니다. 아예 재테크를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2021년도 이후에 사라졌던 포모족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모족이 뭐죠? 이 포모라는 게 어떤 공포감인데 미싱 아웃에 대한 공포죠. 미싱 아웃은 뭔가를 내가 이게 빠뜨리거나 뭔가 누락시키거나 뭔가 잊어버리거나 뭐 뒤처지거나 뭐 이런 뜻인데 이 미스 아웃하는 이 공포감, 이 포모족이라고 하는 공포감이 다시 시장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진짜 내가 이때 뭐 좀 뭐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돈줄남이 이제 말씀드리면 투자하지 않은 위험과 투자하는 위험 중에 2024년도에는 여전히 투자하는 위험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감에 주식 투자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확실한 확신과 어떤 자신을 갖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여기에 발을 안 담그면 뭔가 뭐 되게 좀 포모 뭔가 그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공포로 하는 투자는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복을 위한 6가지 조건, 그중에 3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것 중에서 바로 절제와 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년판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혼쭐이들의 10계명이 뭐냐? 제가 일부 좀 수정을 했거든요. 24년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위는 일주일에 구내식당에서 점심 외식은 딱 하루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일 우리가 일주일 근무하죠? 자, 하루만 외식하는 걸로 점심은. 자, 구내식당이 없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내식당이 우리 건물 아니라 하더라도 옆 건물이든 옆 건물이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점심 외식은 하루만 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9위는 뭐였냐면 한 달의 기본요금 택시는 월 5회 이내로 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10회였거든요. 근데 조금 줄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본요금 택시 타는 거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타는 건 좀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8위는 매일 테이크아웃 커피는 한 잔 이하로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숫자가 그전 버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는 한 잔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남도 한 잔은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 잔보다 더 먹는 거, 2잔, 3잔 이거는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7위. 월 소득의 3% 이내로만 이벤트 비용을 쓰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다 그러면 우리 계절 지출에서 이벤트 자금이 거의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계절 지출 안에서 여행 경비가 가장 크게 차지해야 되는데 이벤트 비용이 50%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월 소득의 3%면 월급 300만 원인 분이 한 달에 9만 원 정도를 누구 생일 챙겨주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은 경년제로 신상 옷을 사자. 라는 이야기죠. 이제 봄이 다가오면, 내년에 봄이 다가오면 만약에 23년도 올해 봄에 옷을 샀다면 내년 봄에는 좀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5위는 월 소득의 10% 이하로 문화 레저비를 써야 된다. 자, 이게 원래는 15%였거든요. 자, 24년판에서는 10%로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사실 15%면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소득인 분이 문화 레저비로 한 달에 45만 원을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잘못 오해하면 45만 원까지는 문화 레저비를 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 소득의 10% 이상의 문화 레저비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자, 4위는 월 소득의 30% 이상의 식생활비를 쓴다입니다. 자, 이 30%는 증가시켰습니다. 최근에 워낙 밥상 물가도 그렇고 외식 물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25에서 30으로 좀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위는 월 소득의 15% 이하의 주거비용. 요거는 그대로고요.
2위는 1년의 여행 경비는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쓴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 소득의 6개월 이상이 넘는 차는 절대 타면 안 된다. 그리고 월 소득이 400만 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차 사는 것은 좀 되도록 자제하자. 자, 이게 바로 2024년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 1번과 3번은 이미 저질렀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자, 2024년도에는 1번과 3번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 알면서도 야, 근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돈을 모으려면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다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공기의 연료의 종류를 아십니까? 항공기에도 연료가 있겠죠. 그럼 연료 얼마나 넣어서 비행을 할까요? 아니, 그냥 뭐 무조건 만땅으로 꽉 채워갖고 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비행기의 연료를 꽉 채워서 비행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체가 무거워져가지고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넣어야 될 항공 연료는 트립 연료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내가 날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에 필요한 연료죠. 트립 연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료는 컨팅전시 연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목적지까지 갔는데 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간에 비상 상황이 생겨서 근처에 있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될 경우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연료. 이게 컨팅전시 퓨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료는 얼터네이트 연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목적지에서 회항을 하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바로 착륙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상의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다른 항공기의 착륙 때문에 이게 선회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써야 될 연료도 계산을 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연료가 Final Reserve Fuel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제 착륙하기 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연료를 Final Reserve 연료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 이 연료마다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계획이구나. 왜 그러죠? 바로 이런 계획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시점에 항공기 연료 얘기를 할까? 제가 좀 전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위한 10가지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안 지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축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40에서 50% 정도 도전.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2030이라면 적어도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의 40에서 5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고 또는 최소한 1억 만들기 저축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킨다라고 하면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트립 퓨엘을 안 채우고 태평양에 진입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립 퓨엘이 있고 뭐 컨팅전시 퓨엘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기름조차도 채우지 않고 태평양으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은 어디 회항할 데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양을 날다가 어디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잠깐 착륙하자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슬기로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40에서 50% 정도의 저축은 못하게 될 것이고 또는 1억 만들기 저축을 못하게 될 텐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트립 연료도 안 채우고 태평양에 진입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요즘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 광고 마동석 씨가 나오는 광고 많이 보고 계시죠?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깃집이었어 결국은. 고기 먹으러 가니까 신나가지고 그죠? 고기는 정말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기 먹을 때 여러분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죠? 고기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한 이유가 돼서 기쁜 게 아니죠. 고기를 먹으면 그냥 무조건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기쁨은 굉장히 무조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정말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기쁨의 순간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시경 씨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했죠. 이런 청담동의 좋은 스시집에 오는 게 근데 뭔가 되게 성공한 느낌이다. 바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스시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 스시집에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 것을 더 음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추구해야 되고 행복이라는 것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행복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 결국 행복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2024년도 새로운 슬소생 10계명과 함께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지만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자가 되기 이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가난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